기공 7화에서는 중전과 여리가 수살기에게 동시에 물리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전개돼요. 수살기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살을 던졌고 그 결과 중전과 여리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되죠. 침전 안은 살기로 가득 차고 여리의 손끝에서는 경기석이 희미하게 빛나요. 이를 본 왕 이정은 이 모든 상황의 배우로 대비를 지목하게 되고요. 강철은 여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와중에 대비와 풍사는 중전의 태중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 후 아이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풍사는 팔척기를 다시 불러들이자고 제안하고 대비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전 처소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퍼지게 됩니다. 특히 대비는 이전에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아이의 숨통을 끊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죠. 풍사는 팔척기를 불러오기 위해 감춰왔던 악기의 부적을 다시 꺼내들어요. 그는 이 부적을 통해 팔척기와 접촉할 수 있으며 중전의 태중 아이를 저주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재개하죠. 이 계획은 오직 자신과 대비만이 아는 은밀한 음모로 조정 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풍사는 경기석에 힘이 있는 여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고 여리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새로운 명분을 마련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궁 안의 권력 균형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중전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지며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세력 교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죠. 특히 살인파 일부는 최원우의 복귀를 요구하며 왕의 개혁 정책에 반기를 들고 왕 역시 이 혼란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은 최원우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 화친의 뜻을 전하려 하지만 최원우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을 뿐이죠. 한편 강철은 살기를 제거할 단서를 찾기 위해 윤갑의 기억을 더듬고 오래된 고서를 되짚으며 실마리를 좇아요. 왕은 강철에게 직접 살기를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강철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살기는 살기를 던지는 존재로 공격을 받은 사람의 몸을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망가뜨리는 힘을 가졌어요. 강철은 이러한 귀신을 상대하기 위해 넙덕이 남긴 무구와 야광줄을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할머니 넙덕이 나타나요. 넙덕은 이 모든 짐이 여리의 몫은 아니라는 말을 전하며 안타까워하지만 여리는 윤갑과 태아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요. 여리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태도로 맞서고 넙덕은 여리에게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죠. 이 장면은 여리의 내면을 비추는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이기도 해요. 이무기 비비는 그는 사람이 아니라 이무기로 강철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가족이죠. 승천 직전 인간에게 발견되어 추락한 후 인간을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는 인간 100명의 혼을 먹으면 다시 승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사람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윤갑의 몸을 사용하는 강철에게 비비는 인간의 감정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사람을 먹으며 승천하자고 설득해요. 그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인간 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늘 외로움과 허기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남아 있어요. 비비의 과거 또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는 본래 승천을 눈앞에 두었던 이무기였고 인간 세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죠. 하지만 어떤 사소한 우연으로 인해 한 아이에게 모습을 들키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 아이는 놀란 것도 잠깐 비비를 향해 공포가 아닌 연민의 눈빛을 보냈고 비비는 그 순간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인간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 계기였어요. 비비는 그 이후로 인간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복수와 승천만을 생각하며 살아오게 된 거죠. 그 시점에서 강철을 찾아온 인물이 있죠. 바로 전 좌의정 최원우의 외동딸 최인선이에요. 귀하게 자라 다소 당돌한 면이 있지만 본성은 순수하고 솔직한 인물이에요. 그녀는 과거 병에 걸려 죽어가던 중 여리가 외다리 귀신을 쫓아내며 생명을 구해주었지만 자신을 살린 인물이 윤갑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윤갑에게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런 그녀를 처음 본 비비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사로잡혀요. 인간을 증오해왔던 비비가 처음으로 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순간이에요.
최인선은 비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장터를 웃으며 거닐고 있었고, 그 모습을 한없이 바라보는 비비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동경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어느 날 최인선이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웃으며 장터를 거니는 그녀를 비비가 지켜보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비의 시선은 오직 최인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비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비비는 그런 최인선을 보며 더욱 안타까움과 호기심,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게 돼요. 그 순간 비비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을 느껴요.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지만 이미 깊은 곳에서 일렁이고 있었죠. 궁에서는 왕이 중정과 여리의 상태를 지켜보며 깊은 번민에 빠져 있어요. 의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왕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중정과 아이 여리를 살릴 방법을 찾으려 하죠. 그 순간 궁 밖에서는 강철과 여리를 도우려 가섭 스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는 이번 일의 핵심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얽힌 인연을 풀어내는 진혼이라며 경고해요. 강철은 여리의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 넙덕과 함께 여리의 혼을 붙잡아 현실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가섭 스님은 이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금지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팔척기는 여전히 궁 근처를 맴돌며 틈을 노리고 있고, 이광은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오히려 팔척기를 향해 나아가며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슬퍼? 왜 자꾸 누굴 해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에 팔척기는 잠시 멈춰서 이광을 바라보게 되고, 기억 속 어딘가에서 자신의 인간이었던 시절을 떠올려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오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는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대비와 풍사는 왕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있어요. 최원우를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고, 그의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왕은 그런 최원우를 끌어안으며 조정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최원우는 가문과 권세 사이에서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며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죠. 풍사는 그 틈을 파고들며 또 다른 귀신을 꺼내려는 계획을 세워요. 팔척기보다 더 오래된 존재, 과거 대역죄인으로 몰려 목숨을 잃은 왕족의 혼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가섭 스님은 강철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20여 년 전 선왕의 광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팔척기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요. 강철은 이를 듣고 충격을 받으며 윤갑의 몸을 벗어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해요. 하지만 그럴 경우 여리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은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죠. 그 와중에 비비는 인간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반추하며 점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강철과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만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죠. 결국 강철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요. 팔척기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여리의 손을 꼭 붙잡고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인간이 아니어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느냐? 여리는 대답 대신 강철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로 위로받으며 운명 앞에 맞설 준비를 하죠. 여러분의 상상은 어디까지 뻗어갔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뇌피셜이 실제 다음 회차에 반영될지도 몰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